이 미친년아,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하였구나.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둔탁한 놋그릇 하나가 마당의 흙바닥을 뒹굴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칠순 노인의 걸걸한 고함이 가을 오후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은 며느리 윤 씨의 고개는 땅에 처박힐 듯 숙여져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그림자 하나가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빛바랜 치마폭 위로 흙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았다. 윤 씨는 날아온 놋그릇에 맞은 정강이가 욱신거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으나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삼키며 침묵했다. 마루 위에서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는 시아버지 박영감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마당 한 구석, 윤 씨의 뒤에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아이를 향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더러 무엇을 사오라 하였더냐. 장터 우시장으로 가서 튼실한 황소 한 마리를 몰고 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피와 살을 깎아 모은 그 백냥을 저런 썩어 문드러진 거지 새끼 하나와 바꿈질을 해왔단 말이냐. 박영감의 호통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이었다. 흉년이 계속되어 이웃들이 하나둘 야반도주를 할 때에도 박영감은 오로지 내년 농사를 지을 소 한 마리를 사기 위해 입에 풀칠만 하며 버텨왔다. 그 백냥은 이 몰락해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동아줄이자 가문의 마지막 숨통이었다. 그런데 믿었던 며느리가 장터에 나간 지 반나절 만에 빈손으로, 아니 짐짝보다 못한 혹덩이를 달고 돌아온 것이다. 마당 밖 쌀이문 너머로는 이미 동네 안악들과 노인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쏟아지는 시선들은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조소에 가까웠다. 아이고, 저 윤 씨가 드디어 실성을 했나 보네. 백냥이면 눈이 몇 마지기인데 저런 다 죽어가는 병신을 사왔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지. 소 살 돈으로 사람을 사, 그것도 사내 구실이나 할지 모를 어린 것을. 쯧쯧. 박영감네도 이제 끝장이 났구먼. 소도 없고 돈도 없으니 올겨울은 어찌 난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윤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윤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에 신경을 곤두슬 뿐이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윤 씨의 저고리 끝자락을 생명줄인 양 꽉 쥐고 있었다. 그 작은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윤 씨의 옷감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불과 2시즌 전 읍내 장터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 윤 씨는 허리춤에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차고 우시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백냥, 그 무게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웠다. 좋은 소를 골라야 한다는 압박감에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다. 그런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 구석, 노예상들이 좌판을 벌인 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거친 승냥이 같은 노예상 주인이 채찍을 휘두르며 아이 하나를 매질하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놈 밥값을 못하면 짓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눈깔은 왜 그렇게 뜨고 있어. 채찍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10살이나 되었을까. 꾀죄죄한 얼굴에 더러운 넉마를 걸친 아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웅크린 차에 그저 노예상을 노려보고만 있었다. 윤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아이의 몰골이 아니었다. 바로 그 눈이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아이가 더럽다며 코를 막고 지나갔지만 윤 씨의 눈에 비친 아이는 달랐다. 흙탕물 속에 처박힌 진주처럼, 혹은
진흙 속에 파묻힌 보검처럼 아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형형한 안광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거지의 눈이 아니라 언젠가 비상하리라 다짐하는 매의 눈이었다. 그 강렬한 기운이 윤 씨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윤 씨는 우시장이 아닌 노예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 아이 파는 것입니까? 노예상은 뜬금없는 여인네의 등장에 침을 찍 뱉으며 비웃었다. 살태면사 보슈. 근데 이놈은 말도 못하는 벙거리에다가 성질이 지랄 같아서 밥값도 아까운 놈이요. 병까지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데 헐값에 넘길 테니 단량만 내쇼. 닷냥. 소 한 마리 값에 2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이었다. 그러나 윤 씨는 자신의 품속에 있는 백냥을 떠올렸다. 소를 사야 했다.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다. 이성 리싱은 당장 발길을 돌리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직감은 다르게 외치고 있었다. 이 아이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범이다. 그 찰나 아이와 윤 씨의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망울이 흔들리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자신을 알아봐준 이에 대한 묵직한 공명이었다.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서 계산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홀린 듯 전대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노예상이 윤 씨의 두둑한 전대를 보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바꿨다. 가만 보니 부인 행사애기 귀한 집 며느리 같소. 이놈이 겉보기엔 이래도 뼈대는 튼튼한 놈이라 백냥은 받아야겠소. 주변 사람들이 미쳤냐며 웅성거렸지만 노예상의 터무니없는 흥정에도 윤 씨는 망설임 없이 전대를 풀어던졌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좌판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여기 있소, 백냥, 그 아이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우발적이고도 운명적인 거래가 성사되었다. 소를 사러 갔던 며느리가 소값 전액을 털어 다 죽어가는 거지 아이를 사온 것이다. 다시 현실의 마당. 박영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루 기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가거라, 당장 나가, 너도 나가고. 저 재수 없는 놈도 당장 내다 버려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런 흉물을 집안에 들일 수 없다. 박영감의 고함에 놀란 아이가 흠칫 몸을 떨며 윤 씨의 등 뒤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윤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털지도 않은 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평소 순종적이기만 했던 며느리의 낯선 눈빛에 박영감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배우님, 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손은 없으나 사람이 생겼습니다. 백냥으로 짐승을 사면 밭을 갈지만 사람을 사면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 눈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뭐라 집안을 일으켜 저런 꼴을 하고서 박영감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년이 헛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내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아버님께서 정 내치시겠다면 저 또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서리빨 같은 며느리의 선언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다.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박씨 집안에서 며느리가 나가겠다는 말은
곧 가문의 멸망을 의미했다. 박 영감은 들고 있던 작대기를 힘없이 떨구었다.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나. 백냥을, 그 피 같은 돈을. 박 영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해질 역해 마을에 구슬프게 메아리 쳤다. 윤 씨는 시아버지를 달래는 대신 품에 안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맥박만은 힘차게 뛰고 있었다. 윤 씨는 아이를 데리고 부엌 옆에 딸린 작은 핵낭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냉골이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윗목에 앉히고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대야와 헝겊을 가져왔다. 자, 이리 오너라. 닦자.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윤 씨를 노려보았지만 반항하지는 않았다. 윤 씨가 헝겊에 물을 적셔 아이의 얼굴을 닦아내자 검은 때 구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겹겹이 쌓인 때가 벗겨지자 놀랍게도 그 아래에서 하얗고 고운 피부가 드러났다. 콧날은 오뚝했고 이마는 시원하게 넓었으며 무엇보다 그 눈매가 기품이 있었다. 거린의 탈을 썼을 뿐 귀공자의 풍모가 역력했다. 하지만 몸을 닦아내릴수록 윤 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등과 가슴, 팔다리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채찍 자국, 인두에 대인 자국, 짐승에게 물린 듯한 상처들이 흉물스럽게 엉겨 붙어 있었다. 이 어린 것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고초를 겪었단 말인가. 윤 씨는 말없이 아이의 상처를 닦으며 눈물을 삼켰다. 아이는 그런 윤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불쑥 헝겊을 쥔 윤 씨의 손을 잡아 제지했다. 그리고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로 윤 씨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쾅 하고 닫히는 안방 문소리와 함께 박 영감의 고함이 다시 들려왔다. 오늘 저녁 밥상은 없다. 밥알 하나도 아까우니 그리 알아라. 가뜩이나 어두워진 방 안 호롱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윤 씨와 아이는 어둠 속에 남겨졌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윤 씨는 한숨을 쉬는 대신 어둠 속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배고픔은 참으면 되지만 사람의 도리를 잃으면 짐승이 되는 법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번거리라더니 정말 말을 못하는 것일까? 윤 씨가 다시 물으려 할 때 아이가 검지 손가락으로 방바닥의 먼지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달빛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우며들어 바닥을 비추었다. 린 캐멀인 비뚤배뚤하지만 힘이 실린 한 글자였다. 윤 씨는 숨을 들이켰다. 글을 아는 것인가? 천민이나 노비가 글을 안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 이 상황에서 참을 인자를 쓰는 아이의 속내가 예사롭지 않았다. 참고 또 참으란 말이냐? 그래, 우리 견뎌보자. 이 모진 세월을. 윤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리에 누웠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윙윙거렸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예고하는 듯한 밤이었다. 며느리의 무모한 선택이 불러온 폭풍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100냥짜리 아이 그 존재가 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지 아니면 전설로 만들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다. 동지섣달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밟길 듯 울어대던 밤이었다. 박 영감네 집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땔감이 떨어져 찬바람이 들이치는 부엌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솥단지 안에는 희멀건 물만 그득했다. 쌀알이 귀해 풀뿌리와 시래기를 섞어 끓인 죽조차도 하루 두 끼를 대기 버거웠다. 에잉, 쯧쯧, 저놈의 입구멍이 원수지, 원수야. 안방 아랫목을 차지한 박 영감이 담뱃대를 잿더리에 탕탕 내려치며 소리쳤다. 담뱃재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 밖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 행랑방 쪽 마루에는 윤 씨가 데려온 아이가 멍하니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는 윤 씨가 지어준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찬바람을 맞기에는 턱없이 얇았다. 콧물이 흘러 입술 위로 떨어져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영락없는 팔불출이었다. 윤 씨는 부엌에서 나온 묽은 죽 두 그릇을 소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등은 겨울바람에 터져 피가 배어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백냥이라는 거금을 날린 죄책감과 가난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시아버지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다. 아, 배우님, 진지 드십시오. 오늘은 시래기를 많이 넣어 구수하게 끓였습니다. 박 영감은 죽 그릇을 힐끔 쳐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밥알보다 물이 더 많은 죽을 휘젓던 숟가락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게 죽이냐, 숭늉이냐, 소 팔아 논 살 돈을 다 날려 먹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더냐. 저 밖에서 청승 떨고 있는 저 병신놈 목까지 챙겨 먹이려니 쌀독이 남아날 리가 있나. 박 영감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처음 며칠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뼈 있는 비아냥으로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윤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방을 나설 뿐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행랑방이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그 방에서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윤 씨가 들어오자 아이는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마치 매를 맞는 강아지처럼 잔뜩 겁먹은 눈빛이었다. 윤 씨는 밥상을 내려놓고 아이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녹여주었다. 많이 춥지 이 죽이라도 뜨거울 때 먹거라. 그래야 산다. 윤 씨는 자신의 밥그릇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걸신 들린 듯 숟가락을 들어 죽을 퍼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뜨거운 죽을 삼키는 아이의 모습은 처절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다가 아이의 입가에 묻은 죽을 솜의 끝으로 닦아주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아이는 번거리 흉내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충격을 받아 말을 잃은 것인지 윤 씨가 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어머니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그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박 영감이 소리치면 구석으로 숨는 것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보며 백냥짜리 바보라 조롱했고 윤 씨를 향해서는 미친 어미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윤 씨는 알 수 있었다. 밤마다 잠든 척하며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끔씩 터져 나오는 깊은 한숨과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것은 지능이 모자란 아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가슴 속에 천불이 끓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는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절규였다. 윤 씨는 모르는 척 아이의 등을 토닥여 재우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의 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읍내 장터에서 돌아온 박 영감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윤 씨를 불렀다. 그의 곁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험상궂게 생긴 사내는 등 뒤에 큼지막한 지게를 지고 있었다. 윤 씨야, 이리 나와 보거라. 부엌에서 콩을 삶던 윤 씨가 황급히 손을 닦으며 뛰어나왔다. 박 영감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 사내는
윤 씨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식구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판에 저 밥만 축내는 식충기를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냐. 이 사람은 옆 동네 숯 굽는 김씨다. 힘쓰는 머슴이 필요하다기에 내가 저놈을 보내기로 했다. 밥은 굶기지 않겠다 하니 차라리 그게 저놈한테도 나을 게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쑥 굽는 김 씨는 성질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그 밑으로 들어간 머슴들은 반년도 못 버티고 도망치거나 병신이 되어 나온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이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지로 내몰려는 것이었다. 아베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저런 곳에 보내면 죽습니다. 윤 씨가 마당으로 내려가 박 영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그러나 박 영감은 매정하게 며느리를 뿌리쳤다. 시끄럽다. 백냥을 허공에 날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말도 거역하려 드느냐. 당장 저놈 끌어내. 김 씨가 거친 손길로 행랑방 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에 있던 아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 씨를 올려다 보았다. 김 씨가 아이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내자 아이는 으이 하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둥거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짐승의 발악이었다. 이거 앤와 이놈아 놓지 못해. 윤 씨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김 씨의 팔을 물어뜯었다. 악, 이 여편네가 미쳤나. 김 씨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두르자 윤 씨가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었다. 이마가 돌부리에 부딪혀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윤 씨는 아픔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아이를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피가 흐르는 이마를 훔치지도 않은 채 시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아베오님, 저를 내치시면 내치셨지. 이 아이는 절대 못 보냅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을 울릴 만큼 쩌렁쩌렁했다. 제가 데려왔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값을 치르고 데려온 제 자식입니다. 하늘이 제게 보내준 귀한 손님을 어찌 짐승처럼 내다 버리라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파십시오. 제 몸을 팔아 그 밥값을 할 테니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윤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김 씨가 쭈뼛거리며 박 영감의 눈치를 살폈다.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 같았다. 박 영감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며느리의 기에 눌려 더 이상 호통을 치지 못했다. 결국 박 영감은 한숨을 푹 내쉬며 돌아섰다. 에이, 재수옴 붙었네. 김씨, 그냥 가세. 내 나중에 다시 부르리다. 김씨가 투덜거리며 대문을 나서자 윤 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품에 안긴 아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애미가 못나서 너를 험한 꼴 보게 했구나. 윤 씨의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윤 씨의 옷자락을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었다. 그날 밤 윤 씨는 고열에 시달렸다. 이마에 상처가 덧났는지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약 한 첩 쓸 돈이 없어 냉수만 들이켜며 끙끙 앓던 윤 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윤 씨는 옆자리가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아이가 없었다. 설마 도망이라도 간 것인가? 덜컥 겁이 난 윤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윤 씨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마당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보았다. 마당 한 구석 앙상한 감나무 아래에 아이가 서 있었다. 평소처럼 등을 구부리고 멍한 표정을 짓던 바보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서 뒷짐을 진 채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10살 아이의 것이라 믿기 힘들 만큼 고고하고 적막했다. 윤 씨는 숨을 죽이고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천천히 허리를 숙이더니 마당에 쌓인 얇은 눈 위에 나뭇가지를 들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손놀림은 붓을 잡은 선비의 그것처럼 유려했다. 사각, 사각 눈 밟는 소리보다 더 작게 나뭇가지가 땅을 긁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글을 쓰더니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다. 어깨가 부서질 듯 들썩였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윤 씨는 방문 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짐작이 맞았다. 이 아이는 번거리도 바보도 아니었다. 저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말 못할 사연을 가진 비운의 아이였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서려다 멈칫했다. 지금 다가가서 아는 체를 하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일일까? 아이가 저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는 데에는 분명 목숨이 걸린 이유가 있을 터였다. 윤 씨는 대신 아이가 써놓은 글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달빛에 비친 눈밭 위에 힘차고 날카로운 필체로 쓴 시 한 구절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古登挑金为成面고등도 진미 성면 여고 단신되유명 우국단 심대월명 위로운 등불 심지 다 타도록 잠 못 이루고 나라 걱정하는 일편단심 다를 향해 밝히네. 윤 씨는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으나 서당 훈장님 댁딸이었기에 천자문 정도는 깨우치고 있었다. 그 글귀가 뜻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안에 담긴 비장함과 서러움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10살 아이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충신의 후예가 아니라면 감히 품을 수 없는 기계였다. 윤 씨는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신이 주워온 이 아이는 썩은 동가줄이 아니라 하늘이 감춰둔 용룡이었다. 잠룡 이 흙탕물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윤 씨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뒷걸음질쳐 방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방망이질 쳤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아이가 스스로 날개를 펼칠 때까지 그 누구도 아이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야 했다. 설령 시아버지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가난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야 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이가 들어왔다. 아이는 윤 씨가 깨지 않았는지 살피더니 다시 웅크린 자세로 돌아와 윤 씨의 등 뒤에 누웠다. 윤 씨는 돌아 누워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끝에는 흙과 눈이 묻어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 씨는 그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어 녹여주며 속으로 맹세했다. 참거라, 울지 마라. 네가 흘린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이 어미가 너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마.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 리안다이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운명의 끈이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내리고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는 3월이었다. 그러나 박 영감의 집안에는 여전히 시린 겨울바람만이 맴돌았다. 끼니를 잊지 못해 윤 씨의 얼굴은 붓기 빠진 북어포처럼 말라붙었고 박 영감은 기력마저 쇠하여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다. 백냥이라는 거금은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가난이라는 멍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에 큰 파문이 일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가 관아 앞에 방문을 붙이고 이색적인 대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보게, 들었나? 이번 신관 사또가 글짓기 대회를 연단에 시제를 풀어서 장원을 하는 사람에게는 쌀 100가마와 비단 10필, 그리고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는구먼. 쌀 100가마. 그 소리에 굶주린 백성들의 눈이 뒤집혔다. 너나 할 것 없이 글줄이나 읽는다는 선비들은 죄다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다. 심지어 까막눈인 농사꾼들까지 구경이라도 하겠다며 장사진을 이루었다. 박영감은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한탄했다. 아이고, 통제라 우리 집안에 글 읽는 자 하나만 있었어도 이 발자를 고치는 것인데 며느리 잘못 들여 족보도 없는 거지 자식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으니 복이 굴러 들어와도 찰 수가 없구나. 박영감의 탄식 섞인 고함이 방문을 넘어 마당으로 흘러나왔다. 마당에서 산나물을 다듬던 윤 씨는 묵묵히 손만 놀렸다. 그녀의 시선은 툇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에게 머물렀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지난 겨울밤 눈밭에 시를 쓰던 그 비범한 모습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이는 다시 초점 없는 눈빛의 바보로 돌아가 있었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개냐?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것이더냐? 윤 씨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다. 집안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데 저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요지부동이니 애가 탈 노릇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관에 다녀온 이웃집 장씨가 혀를 내두르며 지나갔다. 어휴, 말도 마십시오. 사또가 낸 문제가 어찌나 어려운지 내로라 하는 초시 합격자들도 붓을 던지고 나갑디다. 백성을 편안케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묻는데 다들 공자왈 맹자왈만 찾다가 퇴짜를 맞았지요.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문을 열고 나오니 하현달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이였다. 아이는 마당 한복판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에 쥔 뾰족한 돌멩이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맹렬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사각, 사각, 사각! 돌이 흙을 긁는 소리가 윤 씨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다. 윤 씨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살금살금 아이의 뒤로 다가갔다. 아이는 무아지경에 빠진 듯 윤 씨가 다가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달빛에 드러난 흙바닥에는 춤을 추듯 유려한 필체가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과 같은 기가 서린 명필이었다. 민성즉천성, 기자여지식 한자여지에 자네 안민지본. 백성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니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추운 자에게 옷을 주는 것. 이것이 곧 백성을 편안케 하는 근본이다. 윤 씨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전율이 일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려운 경전의 문구 하나 없이 사또가 낸 난해한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명쾌한 답이었다. 게다가 그 글씨체에는 억눌린 분노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만 숨기거라. 윤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이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다.
아이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굳어버렸다. 돌멩이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 씨를 올려다 보았다. 공포와 경계, 그리고 들켰다는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윤 씨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흙투성이 손을 감싸 쥐었다. 내가 다 보았다. 지난 겨울 눈밭에 쓴 시도, 오늘 쓴 이 글도 너는 번거리가 아니다. 바보도 아니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도망치려 몸을 일으키려는 아이를 윤 씨가 와락 끌어 안았다. 도망가지 마라 제발. 제발 나를 믿어다오. 네가 누구인지, 왜 이런 꼴을 하고 숨어 사는지 나는 묻지 않으마. 허나 이것만은 알아다오. 내 전 재산 100냥을 주고 너를 샀을 때 나는 거지를 산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산 것이다. 내 아들이 저토록 훌륭한 글을 쓰고도 짐승처럼 사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다. 윤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아이의 어깨를 적셨다. 진심이 담긴 절규였다. 가문의 몰락 앞에서도 시아버지의 매질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여인의 무너지지 않는 사랑. 그 뜨거운 모정 이 얼음장 같던 아이의 마음을 녹였다. 그것은 아이가 이 집에 온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윤 씨는 오열하며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이 역시 윤 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천을 느끼며 울던 두 사람은 달이 중천에 떴을 때야 비로소 진정하고 마주 앉았다. 아이는 젖은 눈으로 윤 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앳된 것이었으나 말투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다. 소자는 역적의 자식이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사육신의 뜻을 이어받아 충절을 지키려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참수당하신 이조 판서 댁에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적이었다. 한때 조정의 기둥이라 불렸으나 하루아침에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해진 명문가의 핏줄, 구사일생으로 유모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아이는 추격자들을 피해 스스로 번거리 흉내를 내며 거지 소굴을 전전했던 것이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그 100냥, 그 피 같은 돈이 저를 살렸고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올랐다. 윤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이것은 단순한 글짓기 대회가 아니었다. 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무너진 집안을 일으킬 천재이루의 기회였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 글솜씨라면 사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게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가자.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종기와 붓이 없었다. 쌀독이 바닥난 판국에 비싼 화선지와 먹을 구할 길은 요원했다. 박 영감에게 달라고 했다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이 뻔했다. 윤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그녀가 꺼낸 것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하얀 무명천 속치마였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귀한 천이었다. 종이가 없으면 여기에 쓰면 된다. 먹이 없으면. 윤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깊숙한 곳을 긁어냈다. 검은 숫덩이와 그을음을 긁어모아 기름을 섞어 으깨니 제법 찐득한 먹물 형태가 되었다. 붓 대신 닭털을 묶어 만든 몽당붓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써라. 내 가슴속에 맺힌 그 한 Hn을, 그리고 네가 꿈꾸는 세상을
이 천 위에 마음껏 펼쳐보거라. 아이는 윤 씨가 내민 하얀 속치마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의 살갗이나 다름없는 그 천 위에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대었다. 먹을 잔뜩 머금은 닭털 붓이 하얀 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거침없는 필치는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흑룡과 같았고 글자 하나하나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세상을 향한 통찰이 담겨 있었다. 새벽 달기 울 때쯤 아이는 붓을 내려놓았다. 속치마 가득 채워진 명문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윤 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다. 날이 밝았다. 가자, 관하로.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윤 씨는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싶었으나 가진 것이 없어. 그나마 기워 입은 깨끗한 저고리로 갈아입혔다. 꾀죄죄한 몰골이었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선비보다 맑고 강렬했다. 박 영감이 잠든 사이 윤 씨와 아이는 대문을 나섰다. 읍내 관아 앞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집 자제들 사이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모자는 단연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다. 아니, 저건 박 영감네 미친 며느리 아니야. 저 거지 놈을 데리고 여긴 왜 왔대? 밥 빌러 왔나 보지. 쯧쯧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포졸들이 장을 들고 앞을 가로막았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를 데리고 기웃거리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포졸의 호통에 윤 씨가 주눅이 들 법도 했으나 그녀는 한 치에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숨지 않고 당당히 선 아이가 있었다. 윤 씨는 품속에서 곱게 접은 무명천을 꺼내 들었다. 이 사도 나으리께 올릴 글이 있어 왔습니다. 비록 종이에 쓰지는 못하였으나 이 안에 담긴 뜻만은 장원 급제감이라 자부합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윤 씨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주변에 비웃음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포졸이 기가 차다는 듯 윤 씨를 밀치려 할 때였다. 관아문 안쪽에서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란스럽구나. 무슨 일이냐. 신관 사또였다. 젊지만 강직해 보이는 사또가 뒷짐을 지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윤 씨는 그 즉시 땅에 엎드려 무명천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임 사도 나으리, 이 천한 아녀자가 감히 나으리의 시제에 답을 올립니다. 부디 겉모습으로 판단치 마시고 이 글을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사또의 눈길이 윤 씨의 손에 들린 하얀 천에 머물렀다. 먹물이 아닌 숫 검댕이로 쓴 투박한 글씨였지만 멀리서 보아도 그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포졸에게 손짓했다. 그 천을 이리 가져오너라. 포졸이 낚아채듯 가져간 무명천이 사또의 손에 펼쳐졌다. 사또의 시선이 글의 첫머리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읽어 내려갈수록 사또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광장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차에 땅바닥의 흙만 바라보았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과연 하늘은 이들의 편일까? 아니면 또다시 시련을 내릴 것인가? 잠시 후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글을 네가 썼느냐? 사또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과하나 앞마당에 깔린 정적을 짓눌렀다. 그의 손에 들린 무명천은 가을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숫 검댕이로 쓴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종이 위를 달리는 용과 같았고 획 하나하나의 서린 울분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비록 옷은 남루한 거짓골이었으나 사또를 응시하는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곧았다.
아이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자가 썼습니다. 그 순간 사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호통을 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저 필체는 영모를 꾀하다. 삼족이 멸해진 죄인. 이 판서의 필체와 똑같다. 내 놈이 살아남은 역적의 씨앗이로구나.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창을 든 포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역적이라니, 우리 마을에 역적이 숨어 살았다니. 저 미친 며느리가 기어이 사다를 냈구나.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윤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이를 살리려 데려온 자리가 도리어 사지사지가 되고 만 것이다. 포졸들이 거친 손길로 아이의 팔을 꺾어 누르려 하자 윤 씨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니 됩니다. 절대 아니 됩니다. 이 아이는 그저 제가 장터에서 데려온 제 아들입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 것이 무슨 역모를 꾀한단 말입니까? 윤 씨는 포졸들의 창날을 맨손으로 잡고 늘어졌다. 손바닥이 찢어져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관아 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온 박 영감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았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저 화근 덩어리를 들이지 말라. 했건을 사또 나으리. 저는 모릅니다. 저 미친 며느리가 제멋대로 데려온 놈입니다요. 제발 우리 집안만은 살려주십시오. 박 영감은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찌으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 비겁하고 처절한 모습에 윤 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시아버지를 원망할 겨를도 없이 포승줄에 묶이려는 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 목을 베고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복판, 아이는 윤 씨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피를 흘리는 어머니, 윤 씨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 때문이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더니 묶인 팔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 할아버님은 간신들의 모함에 돌아가셨다. 충심을 역심이라. 우기는 이 더러운 세상. 내 비록 오늘 죽으나 귀신이 되어서라도 그 뜻을 밝힐 것이다. 어린아이의 절규가 관아의 기와지붕을 울렸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달려들던 포졸들마저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사또는 굳은 표정으로 단 아래로 내려와 아이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정녕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이냐.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꿈꾸던 할아버님의 뜻을 잊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할 뿐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할 생각은 없다. 아이의 대답에 사또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윤 씨가 안 돼 하며 사또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사또는 칼을 높이 쳐들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눈을 질끈 감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전둥 같은 코함이 관아 입구에서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은 헌칼을 버리고 마패 앞에 엎드려라. 갑작스러운 외침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관아문이 활짝 열리더니 보찜장수 행사액을 한 남자가 손에 둥근 마패를 높이 쳐들고 들어섰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다. 마패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들고 온 암행어사다. 누가 감히 충신의 후손에게 칼을 겨누느냐. 어사의 호령에 칼을 들고 있던 사또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칼을 떨어뜨렸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구경하던 백성들도 땅에 머리를 박고 있던 박 영감도 사태 파악이 안 되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성큼성큼 걸어와 윤 씨와 아이 앞에 섰다. 그는 허름한 갓을 벗어 던지고 윤 씨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부인,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사는 사또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 보았다. 내 이놈 너는 조정의 녹을 먹는 자로서 진실을 가릴 줄 모르고 간신들의 사주를 받아 충신의 핏줄을 끊으려 했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저 차를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라. 알고 보니 이 고을 사또는 아이의 가문을 몰락시킨 간신배들과 결탁하여 아이를 찾아내 죽이려는 밀명을 받고 내려온 자였다. 글짓기 대회 또한 숨어 있는 아이를 유인해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사또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 발악했지만 역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만 지를 뿐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암행어사는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교지를 꺼내 들었다. 엄연기요 죄인 이석진의 손자 이명원은 들으라. 아이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윤 씨도 그 옆에 나란히 엎드렸다. 선왕께서 간신들의 꾀엠에 넘어가 충신을 죽인 것을 뒤늦게 통탄하시어 그 죄를 씻고 명예를 회복시키노라. 이명원의 조부 이석진에게는 영의정의 관직을 추서하고 그 손자 이명원에게는 잃어버린 가산과 자귀를 모두 돌려주라 하셨다. 어사의 낭독이 끝나자 아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했다. 억울하게 죽어간 조부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어사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흙투성이가 된 윤 씨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부인의 그 해안과 지극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조선의 귀한 인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뻔했습니다.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입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만세 암행어사, 만세 박영감네, 며느리 만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박영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백냥을 날렸다며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이를 내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윤 씨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아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윤 씨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아이답고 해맑은 미소였다. 그 미소 뒤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백냥이라는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 천냥, 만냥으로도 살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어사는 아이에게 말했다. 도련님, 이제 한양으로 가시지요. 전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 나라의 동량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윤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사 나으리, 소자에게는 낳아주신 어머니도 계시지만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제가 한양으로 가기 전 이 은혜를 갚을 시간을 주십시오. 어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십시오. 충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효효와 의의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박영감의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다.
관에서 보낸 쌀과 고기가 마당에 쌓였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박 영감은 며느리와 아이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으나 아이는 먼저 다가가 박 영감에게 술잔을 올렸다. 어르신, 지난날의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어르신께서 계셨기에 제가 이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넓은 아량에 박 영감은 그만 통곡을 하고 말았다. 아이고, 도련님,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윤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며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이마에 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나 마음의 상처는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장터에서 본 것은 더러운 거지가 아니라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윤 씨의 가슴 한구석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이제 아이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은 좁은 개천에 머물 수 없는 법. 아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야 했다. 그것이 이별을 의미할지라도 윤 씨는 웃으며 보내주리라 다짐했다. 이별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윤 씨는 밤새 다림질한 하얀 도포를 아이에게 입혔다. 비록 값비싼 비단은 아니었으나 윤 씨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서려 있는 옷이었다. 아이는, 아니 이제 소년이라 불러야 할 이명원은 윤 씨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그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옥체 만강하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 어머니를 감에 태워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며 소년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감쌌다. 그래,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가서 내 뜻을 세상에 널리 펼치거라. 밥거르지 말고, 아프지 말고, 말끝을 맺지 못한 윤 씨가 등을 떠밀었다. 소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윤 씨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시렸으나 동시에 꽉 찬 듯 벅차올랐다. 그것은 자식을 세상에 내보낸 어미만이 느낄 수 있는 비릿하고도 찬란한 슬픔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다. 박 영감의 집은 여전히 가난했다. 비록 10년 전 관에서 받은 포상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근본적인 가난을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박 영감은 이제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노인이 되었고 윤 씨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10년 전의 일을 안주 삼아 떠들곤 했다. 그때 그 100냥짜리 아이 한양 가서 잘 살고 있으려나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어디서 죽었거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 된 게지. 사람들의 무심한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박 영감은 혀를 찼으나 윤 씨는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믿었다.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가 눈밭에 썼던 시, 그리고 마지막 순간 보여준 그 뜨거운 눈물을 소식이 없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분명 큰 일을 도모하고 있기에 바쁜 것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다. 왔어요, 왔어. 저기 큰 길가에 어마어마한 행차대가 오고 있어요. 논에서 김을 매던 윤 씨와 마루에 앉아 졸던 박 영감이 무슨 일인가 하여 고개를 내밀었다. 멀리서 황토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행렬은 실로 장관이었다.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로 말을 탄 호위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따랐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쌍가마가 위엄있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왜 난리냐, 원님 행차인가? 박 영감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화려한 행렬이 멈춰 선 곳은 관아가 아닌 바로 박 영감의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앞이었다. 이리 오너라 우렁찬 소리와 함께 가마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관복을 차려입은 훤칠한 사내 하나가 내렸다. 짙은 눈썹에 강직한 눈매, 기품이 흐르는 얼굴. 10년 전에 그 앳된 소녀는 이제 조선을 호령할 대장부가 되어 돌아왔다. 이명원이었다. 윤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툭 떨어뜨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명원아. 명원은 흙바닥에 엎드린 윤 씨를 보자마자 단숨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다. 흙투성이가 된 윤 씨의 옷을 더럽히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머니 불효자 명원이가 이제야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명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윤 씨의 어깨를 적셨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원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다. 살아 있었구나. 장하구나. 정말 장하구나. 명원은 윤 씨를 부축해 일으킨 뒤 마루에 앉아 멍하니 보고 있는 박 영감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렸다.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깊숙이 숙인 절이었다. 어르신,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철없던 시절 저를 거두어 주시고 먹여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박 영감은 너무 놀라 입만 벙긋거렸다. 아니, 이게 누구요? 설마 그때 그 꼬마란 말이오.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명원은 하인들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하인들이 줄지어 들어와 마당에 짐을 풀기 시작했다. 괴짝이 열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번쩍이는 금괴와 은고에 화려한 비단,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툼한 문서 꾸러미였다. 명원은 문서를 박 영감과 윤 씨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인근 고을에 기름진 논 5,000평과 기와집 10채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보화는 제가 지난 10년간 조정에서 녹을 받으며 그리고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것을 모은 것입니다. 백냥의 은혜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나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백냥이 천냥이 되고 천냥이 만냥이 되어 돌아왔다.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었다. 명원은 임금님께 올린 상소문을 통해 윤 씨의 지혜와 덕을 칭송하는 교지까지 받아왔다. 정경 부인의 준하는 품계를 하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시골 아낙네가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의 어머니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박 영감은 문서와 금괴를 보며 오열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으나 지난날 며느리를 구박했던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기도 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 눈이 멀어 보석을 돌멩이 취급했어.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영감이 윤 씨의 손을 잡고 울먹이자 윤 씨는 시아버지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님이 계셨기에 우리 집안이 지켜진 것입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날 밤 박 영감의 집은 말 그대로 잔치가 벌어졌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명원의 금의환향을 축하했다. 명원은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닌 그 눈을 보아야 합니다. 10년 전 저를 거지라 손가락질할 때 오직 한 분, 저의 어머니만이 제 눈 속의 진심을 보아주셨습니다. 백냥이라는 돈은 소 한 마리 값이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값어치를 합니다. 명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해졌다. 윤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당장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이었고 눈앞의 이익보다 더 값진 것은 사람이었다. 이후 명원은 윤 씨와 박 영감을 한양의 큰 기와집으로 모셔갔다. 윤 씨는 그곳에서 명원이 훌륭한 재산크로 성장하여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을 지켜보며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다. 박 영감 또한 증손자의 재롱을 보며 천수 티앤쇼우를 누렸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장터에서 100냥 주고 산 아이가 정승이 되었다지. 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정승이 된 아이가 아니라 진흙 속에서 진주를 알아보았던 해안을 가진 여인 윤 씨였다. 세상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